나는 정혜원. 오늘로 65번째 생일을 맞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침 6시 반.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채소를 씻고 밥을 지었다. 부어가는 뜨거운 김으로 가득했다. 물을 채 썰고 계란을 넣어 전을 부치고 옥수수죽 한 솥을 데웠다. 손자는 계란 프라이를 좋아해서 소금만 살짝 넣어 2개를 더 부쳤다. 이런 사소한 것들, 아이들은 절대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식탁을 차렸을 때 거실에서는 지훈과 민준이 각자 소파 하나씩 차지하고 축구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민준은 어젯밤 남은 감자칩을 오물거리며 화면을 향해 소리쳤다. 빨리 패스해야지. 그것도 못해.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삐죽이며 웃었다. 나는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밥 먹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30초쯤 서 있다가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와 주걱을 깨끗이 씻고 냄비 뚜껑을 덮었다. 그제야 앉으면서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 잊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 각자의 생일을 기억한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명절마다 나를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까지도. 그런데 그들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주민등록증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나는 소란을 피울 생각이 없었다. 어제 상을 보러 나갔을 때 몰래 비상금 5만 원을 꺼내 동네 빵집에서 4인치짜리 작은 딸기 케이크를 예약했다. 그저 식사 후에 나 혼자 촛불을 켜고 싶었다. 비록 몇 분이라도 혼자 불을 끄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와 케이크를 정리했다.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비닐봉투로 싸서 숨겨두었다. 그들이 외출하고 나면 조용히 한 조각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 오전 8시쯤 민준이 책가방을 메고 위층에서 뛰어내려왔다. 얼굴에는 아직 잠에서 덜 깬 기색이 역력했다. 나를 흘끗 보더니 무심하게 물었다. 할머니, 외할머니는요?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면서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무슨 외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오늘 할머니가 외할머니 모셔와서 며칠 지내신다고 했잖아요? 왜 아직 집에 계세요? 꾸물거리고.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줬는데. 민주는 짜증스럽게 입술을 비죽였다. 맨날 우리가 알려줘야 해요? 할머니가 좀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부엌으로 들어서다 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예요? 그게? 케이크야. 오늘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손을 뻗어 케이크 상자를 잡아챘다. 상자를 식탁 위에 던져버리자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작은 케이크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생크림이 온 바닥에 툭 뿌려졌다. 케이크 먹을 정신이 있어요? 외할머니 모시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 할머니 생일이면 뭐 어때요? 할머니가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내 심장이 무언가에 세게 찢겨 나가는 듯했다. 케이크는 둘째치고 할머니 생일이면 뭐 어때요? 라는 말이 내 가슴을 욱신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짝 소리 나게 때렸다. 내가 그를 때린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는 3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나를 세게 밀쳤다. 나는 2걸음 뒤로 물러나 부엌 문틀에 부딪혔다. 미쳤어요? 감히 나를 때려?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심호흡을 했다. 막말을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위층에서 내려오셨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다. 네가 애랑 뭘 그리 따져? 늙어서도 생일 챙기겠다고? 체면도 없어? 그때 서연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내가 천인공노할 짓이라도 한 것처럼.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됐어요. 그만들 해. 생일이 뭐라고. 케이크는 됐고.
이따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잖아. 나는 이 가족을 보며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부엌일에서 병원 일까지, 아이를 키우는 일부터 휴가를 내는 일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나 이혼할게. 그들 모두 굳어버렸다. 지훈이 피고 웃었다. 농담하지 마. 늙어서 가출이라니.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침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다. 빨간색 통장 3개, 은행카드, 그리고 약간의 현금을 핸드백에 넣었다. 옷장을 열어 회색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천천히 챙기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그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정말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떠나던 날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현관에 서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가꿔온 집을 돌아보았다. 마음속엔 미련이 그리 많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언제쯤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아챌지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당황할 것은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떠났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정오도 되기 전에 집은 난리가 났다. 나중에 이웃이 몰래 알려준 음성에 따르면 지훈이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다고 한다. 정말 갔어? 갔는데 통장도 다 가져갔다고? 서연은 원래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듣고 침실로 달려가 서랍을 뒤졌다. 서랍에는 감기약 한 봉지뿐이었다. 통장과 은행카드는 하나도 없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침대가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잘 익은 무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큰일 났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엄마가 혹시 정신이 흐려지신 건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걸 다 가져가셨는데 혼자 어디 가실 수 있지? 아니면 원래부터 계획적이었던 건가? 진작부터 조심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계좌, 비밀번호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소리쳤다. 그 여자가 멍청한 척해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영악해. 그런데 우리한테 떠난다는 말도 안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정말 경찰에 신고했다. 노인이 실종되었고 집안의 중요한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고. 경찰이 왔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움을 한바탕 들은 후 수첩을 꺼내 물었다. 노인분 명의의 돈 맞죠? 네, 엄마 명의는 맞지만 그건 우리 집 생활비였어요. 본인 계좌라면 본인이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종 정보만 등록할 수 있고 다른 일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은 빠르게 돌아갔다. 남은 것은 실종 신고서 한 장과 얼굴이 사색이 된 가족들 뿐이었다. 이 돈 다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너는 왜 진작 그 여자한테 이런 걸 맡겼어? 지우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긁었다. 엄마가 이런 짓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부터 좀 이상했어. 그저 참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 터진 거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통제불능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에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떠났다. 명확한 정신으로. 토라진 것도 아니었고 미친 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는 남쪽으로 향하는 무공화호 열차에 앉아 있다. 창밖에는 가양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가고 줄줄 흘러내린다. 기차 안에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내 여행 가방을 비춘다. 나는 가방을 꽉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마치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은 유일한 증거를 안고 있는 것처럼.
휴대폰을 켰다. 이어폰에서는 여인아 꽃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십수년 전 지훈의 차에서 자주 듣던 노래였다. 그때는 자주 따라 불렀지만 그때는 서글픔에 불렀다면 지금 들으니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졌다. 점심은 역에서 먹었다. 5,000원짜리 차가운 만두 2개와 생수 한 병을 샀다. 그리 배고프지 않아서 한 입 한 입 아주 천천히 베어 물었다. 마치 이 길의 결정을 곱씹는 것처럼 휴대폰을 열어 익숙한 앱 아이콘들을 보았다. 갑자기 이 계정들과 나 사이의 연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먼저 지훈이 편하게 송금하라고 만들었다던 가족 공유 인터넷 계정에서 로그아웃했다. 나중에는 나를 감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지만 나는 또 예전에 뭔가 다시 시작할까 싶어 남겨두었던 지훈의 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도 해지했다.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 몇몇 친척들을 위챗 그룹에서 제외했다. 그들이 언젠가 시험 삼아 연락해올 것을 알았지만 나는 찾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찾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집 외에 내가 갈 곳이 정말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계좌에 174명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돈은 내가 수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었다. 요양원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답례품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차를 샀거나 집을 바꾸는 것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여유를 두기 위함이었다. 기차가 덜컹거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이어폰을 끼고 뜨개질을 하고 계셨는데 털실 뭉치가 바닥에 굴러다녔다. 나는 본능적으로 정리하시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웃었다. 어디 가세요? 남쪽에 친척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나는 말했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어쩌면 그분은 나처럼 떠나는 여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기차는 남쪽의 작은 도시에서 멈췄다. 나는 짐을 끌고 내렸다. 역 앞은 바람이 많이 불었고 공기 중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축축함이 섞여 있었다. 샴푸 냄새, 전동 스쿠터 모터 소리, 그리고 멀리 포장마차의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곳에 친척이 없었다. 그저 내리기 전에 지도를 보니 이곳은 월세가 싸고 도시가 너무 낯설지 않으며 병원, 슈퍼마켓, 파출소가 모두 계야미 내에 있었다. 나는 이곳을 선택했다. 낯설어서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여관은 인터넷으로 예약했다. 하룻밤에 5만 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 문은 좀 헐구었다. 방에는 침대 하나, 그리고 흔들거리는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구석에는 낡은 주전자와 구겨진 신문지가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선풍기가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딸깍딸깍 소리를 냈다. 나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말없이 코트를 벗고 여행 가방을 열었다. 말없이 다시 닫았다.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마치 기억이 다 빠진 것처럼. 하루 종일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죄송합니다였고 나머지는 모두 침묵이었다. 여관 벽에는 거울이 붙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 한참을 서 있었다. 거울 가장자리는 옥스러 있었고 비치는 얼굴은 회색빛을 띠었다. 나는 눈이 부어있고 입꼬리가 처진 내 얼굴을 보았다. 나는 정혜원이야.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힘이 없었다. 다시 말할게. 나는 엄마가 아니야. 나는 정혜원이야.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내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말투는 좀 더 단단해졌다. 나는 교과서를 외우는 아이처럼 여러 번 연습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것은 어쩌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누구의 엄마나 선생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를 소개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밤 8시 배가 고팠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 했지만 가방을 뒤져보니 냄비를 가져오지 않았다. 여관에는 부엌이 없었다. 밖에는 비가 여전히 내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처음으로 배달 앱을 열었다. 계정을 등록하고 주문했다. 헛거 요리일 라즈지 매운 닭고기, 스완탕 페이뉴 새콤한 소고기탕, 간벤도우저우 볶은 강낭콩을 시켰다. 총 8만 원이었다. 주문할 때 몇 초 동안 망설였다. 주문할 때 몇 초 동안 망설였다. 몇 초 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생각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왔다. 70년 동안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왔다. 나는 청양고추 한 개도 함부로 넣지 못했다. 그런데 나도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 배달 음식이 도착했을 때 봉투는 아직 따뜻했다. 나는 침대가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방 안이 갑자기 활기 넘쳤다. 나는 TV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다. 그저 플라스틱 뚜껑을 뜯는 스르륵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순간은 어떤 생일 축하보다도 더 크게 울렸다. 나는 아주 천천히 먹었다. 매워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콧잔등에 땀이 맺혔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그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매워서가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였다. 밥을 먹으면서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림들이 떠올랐다. 22살 때 나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의 산길을 넘어 교사 임용고시를 보러 갔다. 그때는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마지막 문제는 끝내 다 쓰지 못해 낙방했다. 나는 교실 밖 복도에 앉아 울었다. 나중에 지훈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시험 봐.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그 후로 나는 다시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 다시는 자전거를 타고 산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매운 음식조차 감히 먹지 못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음식 용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입구를 묶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영상을 보았다. 메인 화면에 60대 아주머니 라이브 방송으로 연 수입 1,000만 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추천되었다. 들어가 보니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부엌에서 흑설탕떡을 만드는 것을 라이브 방송하고 있었다. 배경벽은 오래된 꽃무늬 타일이었다. 할머니는 반죽을 밀면서 껍질을 바삭하게 만드는 반죽을 밀면서 껍질을 밀면서 껍질을 바삭하게 만드는 할머니의 프로필을 클릭해보니 박미자 이모님이라는 이름으로 팔로워가 2억만 명이 넘었다. 영상은 모두 요리, 베란다 가꾸기, 정리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팔로우를 눌렀다. 이 순간 나는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이런 생활이라면 나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침대의 눕자 옆에는 아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물을 떠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귓가에는 바람이 창문 커튼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이 조용함이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졌다. 새로운 도시, 작은 여관에 들어선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은행카드를 휴대폰에 연결하고 잔액이 한 푼도 줄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나는 짧은 영상에서 65세 아주머니, 월 수입 100만 원 이상, 실버복지 그룹 가입하면 외출 없이도 연금 벌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을 보았다. 프로필 사진은 활짝 웃는 아주머니였다. 김수진 씨의 노후 계획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말투는 매우 단호했다. 많은 아주머니들이 재테크를 모르고 자녀들에게 재정권을 맡기죠. 사실 스스로도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그룹은 매일 배당금이 터져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래 댓글에는 온통 감사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김수진 씨 정말 좋아요. 한 달에 생활비 6억만 원이 더 생겼어요. 나는 마음이 움직여 링크를 클릭하고 그룹에 가입했다. 상대방은 능숙하게 설명하며 QR 코드를 스캔해
행복 실버 앱을 다운로드하라고 했다. 주민등록증과 은행 카드를 사진 찍어 업로드해야 하고 활성화 비용 19만 9천 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흔들렸다. 결국 의지할 사람이 주위에 없으니 만약 이게 정말 기회라면 어쩌지? 나는 카드를 꺼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 갑자기 손이 떨렸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들이 네 주민등록증과 계좌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페이지를 닫았다. 그리고 곧장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향했다. 젊은 경찰관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다. 아주머니, 이런 건 그냥 사기예요. 전용복지라는 말 믿지 마세요. 본인을 믿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는 나에게 신고하거나 돈을 돌려받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돈이 아직 송금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나에게 물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나는 말했다. 속는 게 두렵고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은행 계좌를 잠가버릴까봐 두려워요. 집을 급하게 나왔으니 그들이 분명 내 길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 한 장을 건넸다. 그럼 가족 신탁을 고려해보세요. 돈을 스탁 관리로 바꾸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본인을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하고 필요시 공증서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냥 아주머니의 돈을 철제 상자에 넣어 잠그는 것과 같아요. 아주머니만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아주머니가 정신을 잃었을 때도 다른 사람이 돈을 가로채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나는 듣고 보니 점점 더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은행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창고 직원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매니저를 불러 확인하게 했다. 매니저는 정중하게 말했다. 노인분들이 신탁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나는 말했다. 내 돈으로 내 삶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과 연결해 주었고 나는 주민센터에 가서 자산 의향 진술서를 작성했다. 모든 절차를 꼼꼼히 살폈고 모든 서명도 똑똑히 확인했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나는 이 모든 한 걸음이 그 집에서 벗어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사흘 내내 5군데를 돌아다녔다. 마지막 날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은행에 들어섰을 때 손이 약간 떨렸다. 창고 직원이 물을 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괜찮다고 손짓했다. 다 끝내고 마실게요. 마지막 서류가 넘어왔다. 나는 흔들림 없이 내 이름을 서명했다. 정혜원. 수속을 마친 후 나는 통신사 대리점에 들러 지훈의 가족 그룹에 등록되어 있던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구입해 새거주지 주소로 등록했다. 전입신고도 다시 할 생각은 없었다. 어차피 그쪽에서는 아무도 나의 거취를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새 휴대폰 번호에는 친구 3명만 추가했다. 경찰관, 은행 매니저, 그리고 여관 프런트 직원. 나머지는 아무도 추가할 생각이 없었다. 저녁 식사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었다. 귤 닭고기 요리와 채소국 한 그릇.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등 뒤로는 낯선 길거리의 소란이 이어졌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전선에서 돌아온 병사처럼 느껴졌다. 온몸은 더러웠지만 가장 중요한 통행증을 손에 쥐고 있었다. 여관으로 돌아와 신탁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도장이 찍힌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정말 도망쳐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떠난 지 닷새째, 지훈의 집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아직 나와 연락하는 이웃이 몰래 보내준 음성 메시지에 따르면 그날 아침 일찍 지훈은 회사 회의에 급히 가야 했는데 부엌에 들어서자 쌀통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에는 지난번에 끓인 흰죽이 딱딱한 층을 이룬 채 남아 있었다. 그는 식탁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서연, 엄마는 어디 갔어? 서연은 요 며칠 밤낮으로 지쳐 있었고 집안일은 아무도 손대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배고프면 배달시켜 먹어.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다. 그럼 아이는? 뭐 먹고 학교 가? 엄마가 어디 갔는지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그녀는 말을 마치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식탁에 엎드려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결국 그날 아침 학교 개학식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려 담임 선생님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을 때 서연은 지하철에 갇혀 있어서 화가 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지우는 은행에 가서야 주택대출 자동이체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신용카드 청구서의 초과 한도 회까지 터져서 최저 결제액조차 낼 수 없었다. 엄마가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제야 당황해? 서연이 거실에서 비웃었다. 무슨 소리야. 평소에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잖아. 엄마가 공기인 줄 알았어? 엄마가 네 집의 무료 가정부이자 세탁기인 줄 알았냐고?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마 그는 처음으로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른 노인이 사실은 이 집의 모든 일상적인 운영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엄마를 가구처럼 여겼고 고장나거나 없어져야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동시에 나는 시장 앞에서 돼지고기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오늘 채소 가격이 괜찮아서 연근은 덤으로 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레시피로 돼지고기찜을 만들 생각이었다. 오겹살을 크게 썰어 데치지 않고 먼저 설탕을 볶고 간장과 월계수 잎을 넣어 1시간 동안 푹 끓일 것이다. 여관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나는 말했다.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요. 원래 영상을 찍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 순간 문득 기록하고 싶어졌다. 누구의 좋아요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이 음식이 나 자신을 위해 만든 것임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식탁 모퉁이에 세웠다.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소리가 났고 카메라 안에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일부러 자세를 잡지도 않았고 예쁘게 플레이팅하지도 않았다. 그저 입을 열어 말했다. 오늘 밥은 나 자신을 위해 만들었어요. 10초짜리 영상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업로드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고 나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2시간쯤 지나자 휴대폰이 옹옹 울리기 시작했다. 열어보니 수십 개의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주머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네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평생 희생하며 사셨어요. 아주머니, 혼자 드시지 마세요. 모든 무시당하는 여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나는 침대가에 앉아 이 댓글들을 보며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가족 배경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뺨도, 그 기차 식사도, 찢어진 통장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돼지고기찜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다. 지훈의 집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의 고모가 와서 그의 코를 가리키며 욕했다. 네가 네 엄마를 쫓아냈으니 이제 엄마가 돌아와서 네 카드빚을 갚아주길 기다리는 거냐? 외삼촌은 말했다. 처음에 재산 나눌 때 너희가 제일 많이 가져갔잖아. 이제 네 엄마가 어디서 뭘 먹고 사는지는 알아? 이러다 우리도 늙으면 너희한테 의지할 생각 안 할 거야. 시어머니도 아무 말 못했다. 그분은 요 며칠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이런 식으로 살 수나 있겠어? 지훈은 마침내 나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찾을 수 없었다.
휴대폰 번호는 해지되었고 은행 카드는 지문 인식으로만 가능했으며 심지어 거주지 주소도 지워졌다. 돈도 건드릴 수 없고 연락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룹 채팅에 메시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엄마가 미쳤나?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아주 명확했다. 그날 아침 나는 마가침 식사를 마치고 간장을 사러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아주 낮았다. 마치 아무도 듣지 못할 곳을 일부러 고른 것처럼. 잘 지내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2초간 침묵하더니 덧붙였다. 집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엄마 보고 싶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네가 나를 보고 싶은 거니? 아니면 주택대출 상환이 끊길까봐 두려운 거니?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다. 몇 분 후 위챗으로 영상이 왔다. 클릭해보니 민준이었다. 눈이 붉어져서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안 돌아오시면 우리 밥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침착하게 몇 번이고 영상을 보았다. 그의 눈물은 진실하지 않았다. 마치 연습한 것 같았다. 심지어 코를 닫고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이어서 지훈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다 오해예요.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집 명의도 엄마 이름으로 해드릴게요. 나는 웃었다.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그가 아직도 내가 이런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라이브 방송을 켰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창가 햇볕 아래에 세웠다. 카메라 안에는 내 평온한 얼굴이 비쳤다.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원입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리가 아니라 몇몇 분들이 보내주신 쪽지에 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요. 나는 잠시 멈췄다. 부름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과도 항상 진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밥 해줄 사람이 없고 집 치울 사람이 없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돈을 대줄 사람이 없고 돈을 대줄 사람이 없으니 그제야 저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다.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저를 극한으로 몰아붙여 현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수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무료 서비스 직원이 아니고 예비 직업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저를 쓸 사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지 제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방송을 마치고 신경 쓰지 않았다. 1시간 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플랫폼 백엔드에는 조회수 1억만 회 돌파, 좋아요 7만 개가 표시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첫 번째 정식 경고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인터넷에서 망신 다 시키고 다니면 우리 아들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나는 말했다. 그럼 너희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미 얼굴 다 구기고 살았다는 것은 왜 묻지 않았니? 그는 비웃었다. 엄마가 정말 본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가 엄마를 완전히 정신 차리게 해드릴게요. 다음 날 내 전 직장 동료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훈 씨가 연락 왔어요. 엄마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혹시 사기당할까봐 걱정된다고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다시 묶어두려는 방식이었다. 설득이 아니라 오명 씌우기였고 통제였다. 나는 즉시 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다. 접견실에 앉아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다. 3가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둘째, 그들이 저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셋째,
명예보호를 신청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가 정신 이상이라는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변호사는 30대 여성으로 내 말을 듣고 나서 한마디만 물었다. 끝까지 단호하게 가실 건가요? 아니면 여지를 남기실 건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단호하게 갈 겁니다. 좋아요. 그럼 가장 빠른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아주머니의 영상 자료를 진술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미임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숨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는 가족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새우 계란찜을 만들었다. 불 조절을 어떻게 해서 계란찜을 부드럽게 만드는지 설명했다. 댓글창은 조용했다. 한 팔로워가 댓글을 남겼다. 오늘따라 유독 평온해 보이세요. 나는 3글자로 답했다.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정의원 아주머니, 이 당근은 직접 채 썰으신 거예요? 네. 채칼로 갈기 전에 한 번 전했어요. 아이들 위장이 아직 약하니까요. 김 여사님이 부엌문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내가 호박을 다지는 것을 보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세심하시네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까지는 못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베이비시터로 일한 첫날, 시범 기간의 첫 시간이었다. 아이는 1살 3개월 된 소명이는 낯가림이 심했다. 나는 미리 인터넷으로 영양 균형을 찾아보았다. 당근 퓨레, 보리밥, 닭간을 갈아 소스를 만들고 37도로 데워 죽 그릇에 섞었다. 소금은 넣지 않았다. 소명이는 첫 숟가락을 삼키더니 3분 만에 한 그릇을 다 먹고 작은 손을 내밀어 숟가락을 잡으려 했다. 김 여사님은 순간 멍해지더니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가 젖된 후로 다른 사람이 주는 밥은 절대 안 먹었는데 정의원 아주머니가 저희보다 더 잘하시네요. 나는 살짝 웃었다. 제가 30년 동안 선생님을 했어요. 아이 돌보는 건 제 전문 분야죠. 그녀는 내 표정이 평온하고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엄마도 아주머니만큼만 단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과거의 가사노동이 감정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다시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라이브 방송으로 가족에게 반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활 속의 작은 비법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녁에 나는 영상 하나를 찍었다. 내용은 노년층이 KTX표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었다. 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서 단계별로 씌워냈다. 코레일 앱에 접속해서 승차권 예매 화면에서 할인 증명서를 선택하세요. 나는 모든 말을 2번 반복했고 자막도 추가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댓글창이 난리가 나 있었다. 우리 엄마는 KTX 타는 걸 계속 무서워하셨는데 이거 엄마한테 공유해 드려야겠어요. 아주머니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고객센터보다 더 친절해요. 그 영상은 공유 3만 회 이상, 좋아요 8억만 개를 넘겼다. 백엔드 팔로워는 2만 명 이상 늘었는데 모두 60세 이상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옛날 머리라는 사람도 있었고 부산 이모라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갑자기 거대한 집단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침묵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얼마 후 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를 찾아왔다. 실버 자립대표로서 작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원래는 나서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의 이 길이 유명해지기 위함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진행자가 물었다. 정혜원 아주머니, 지금 생활은 무엇으로 지탱하고 계신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제 연금, 신탁계좌, 그리고 제 기술과 지식으로요. 노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말했다. 저는 노년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65년이 걸려서야 제가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제 돈으로, 제 방식대로 제 노년을 보내는 것이죠. 그 답변이 방송된 후 댓글이 쇄도했다. 그녀는 우리 세대 전체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두려워하셨는데 이제는 월급도 스스로 숨겨요. 사람처럼 살고 도구처럼 살지 않아요. 인터뷰가 발표된 당일 영상 아래에 특별한 댓글이 하나 달렸다. 옛날 머리 당신은 제 여동생 같아요. 그녀도 집을 떠날 때 당신처럼 차분하고 깨끗하며 뒤돌아보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쳐다보았다. 옛날 머리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나는 문득 이 광활한 인터넷 세상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처럼 가족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기력을 소진했던 사람들도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그들도 진흙탕을 걸었고 후회했고 심지어 돌아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느 한순간만큼은 명확했던 것이다. 나는 댓글 창을 닫고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다. 내일도 일이 있었다. 김 여사님은 장기적으로 나를 고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도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하는 법, 앱을 만드는 법, 심지어 정식 요양보호사 사무실을 등록하는 방법까지.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다. 흐린 날씨였지만 바람은 불지 않아 공기는 답답했다. 나는 당면 황태찜을 찍을 계획이었다. 백엔드의 많은 팔로워들이 아주머니, 옛날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배달 음식으로는 그 맛이 안 나요. 라고 댓글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부엌 창가에 세웠다. 조명이 딱 좋았다. 냄비에 먼저 생강을 넣고 향을 냈다. 당면은 미리 밤새 불려두었고 황태는 튀기지 않아야 더 부드럽게 찜이 된다고 카메라를 보며 설명했다. 소금을 가지러 돌아서는 순간 부주의하게 가스레인지 불꽃이 1인치 더 높아졌다. 험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가스호스 연결부로 튀었다. 불꽃은 혀처럼 냄비 바닥을 핥았고 뜨거운 열기가 한순간에 얼굴로 덮쳐왔다. 뜨거운 열기가 한순간에 얼굴로 덮쳐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화 담요를 잡았지만 불은 이미 가스레인지에서 나는 메인 밸브를 잠그고 젖은 습관으로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다. 물통을 가스레인지 위에 엎어 불을 겨우 잡았다. 30분 후 불은 꺼졌다. 방 안은 매캐한 탄 냄새로 가득했다. 냄비는 망가졌고 가스레인지도 금이 갔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그저 손등이 작은 부위만 붉게 달아올랐을 뿐이었다. 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부엌의 그 새까만 부분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마음은 유독 평온했다. 30분 후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켜고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 접속했다. 댓글 창이 폭발했다. 방금 라이브 끊겼는데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불이 튀어오르는 순간 보고 올 뻔했어요. 아주머니 댁 주소 알려주세요. 인덕션 보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모금 링크를 만들어서 내 부엌을 재건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나는 침대가에 앉아 모든 댓글을 진지하게 읽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다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카메라 속 나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손은 아직 깨끗이 닦지 않아 약간 탄 냄새가 났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불은 껐어요. 가스레인지만 망가졌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모금은 사양하겠습니다. 댓글 창은 순간 멈칫하더니 수많은 물음표가 떴다. 나는 카메라를 보며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스레인지 하나만 부족할 뿐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의로 그러시는 것은 알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삶을 다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누구의 기부로도 오름으로도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서서 밥을 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돈을 벌어 살아가는 방식으로요. 나는 연기로 그을려 노랗게 변한 벽 모퉁이를 올려다보았다. 부엌 큰 내가 그 집을 떠난 첫 번째 거점이었다. 비록 지금은 불탔지만 나는 그것을 조금씩 고쳐나갈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중고 시장에 가서 중고 인덕션 하나를 4만 원에 샀다. 웍도 하나 딸려 있었다. 여관으로 돌아와 원래 그을린 벽에 석회한 겹을 바르고 커튼을 빨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반나절 동안 정리하고 나니 저녁이 되었다. 나는 배추 두부고 판솥을 끓였다. 물은 맑은 물, 채소는 푸른 채소, 두부는 부드러운 두부였다. 소금은 적당히 넣었고 파는 곱게 썰었다. 라이브 방송에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볶거나 튀기거나 진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국물 한 그릇 마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다. 정혜원 씨, 이건 자신을 위한 기도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나 자신에게 아직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팔로워 댓글 찬이 터져나갔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전사예요. 당신은 우리 실버 세대의 희망이에요. 우리 동네 커뮤니티에 초대해서 노년 계획 강연 한번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나는 이 댓글들을 보며 왠지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65년을 살았다. 나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무대 중앙에 서서 주목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기 전 나는 카메라를 조금 더 멀리 당겨 식탁 전체와 국을 들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릇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향해 마치 오래전에 써둔 편지를 낭독하는 것처럼 말했다. 저는 이미 이혼 신고를 예약했습니다. 댓글창은 몇 초 동안 멈췄다가 이내 연속적인 감탄사로 화면을 채웠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누구에게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매일매일을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서명할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가장 평범한 회색 점퍼를 입고 백팩과 서류 가방을 함께 들고 나섰다. 미리 아파트 아래층에 10분 동안 서 있었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 문은 여전히 그 문이었고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다. 내가 살짝 밀자집 안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소파에 누워 영상을 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라면이 놓여 있었다. 문 소리를 듣고 서연이 가장 먼저 고개를 돌렸다. 엄마. 그녀는 일어섰다. 얼굴에는 억눌린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지훈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난 엄마가 해외로 가신 줄 알았지. 시어머니는 침실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며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네가 집이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신발을 벗었다. 그 순간 나는 화난 것이 아니라 우스웠다. 그들은 마치 내가 잠시 산책 나갔다가 며칠 후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로 들어섰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두툼한 법률 서류 뭉치를 꺼냈다. 식탁 중앙에 가지런히 놓았다. 나는 돌아온 것이 아니야. 몇 가지를 명확히 하러 온 거야. 세 사람 모두 멍해졌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서류가 있어. 첫째, 재산 독립 확인서. 모든 예금과 자산은 공증을 통해 어떤 가족 구성원과도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 둘째, 친족 관계 중단 통지서.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부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도 더 이상 나를 도덕적으로 얽매지 말아라. 셋째, 이혼 소송장 사본안부. 지훈, 이의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 대리인에게 연락해라.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네가 미쳤어? 이게 무슨 말이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민준만이 앉은 후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은 분명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한 점도 없었다. 그는 미안하다고도 우리가 잘못했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우리를 여론에 넘기지 마세요. 네가 여론이 두렵니?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너는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오래된 젖은 수건처럼 얼굴을 덮어 질식할 것 같았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다. 오늘 온 것은 의식이야. 내가 직접 마무리하러 온 거야. 깔끔하게 끝낼 거야. 나는 일어서서 덧붙였다. 오늘부터 지훈의 집에서 엄마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나는 택시를 타고 주민센터로 갔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창구에는 세 쌍의 보부가 줄을 서 있었는데 한 쌍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여자는 네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빈 의자를 찾아 앉았다. 손에 든 서류는 가방 위에 눌러 놓았다. 펼쳐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나를 붙잡지 않더라도 최소한 누군가는 쫓아나와서 정말 결정했어요? 라고 한마디라도 물어볼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거기에 앉아 주민센터 유리문 거울에 비친 마르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마치 막자는 걸레처럼 내 발밑에 종일 조각들을 휘감았다.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고 혼자 접수실로 들어갔다. 안은 난방이 잘 되어 있었다. 창고 뒤에 젊은 직원이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약한 이혼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본인이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상대방이 오지 않았다면 소송 절차로 진행될 겁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서명할 때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다만 그 한 획을 마친 순간 25살 때 처음으로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쓰던 때가 떠올랐다. 그해 나는 옅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베이지색 프릴슈즈를 신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지금 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건물을 나설 때 나는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았다. 때로는 진정한 이별은 다른 박질도 싸움도 아니다. 침묵의 등 돌림이다. 마침내 환상을 놓아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버 콘텐츠 랭킹 올해의 영향력 인물 정여원 여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나는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조명이 눈을 뜨겁게 했다. 스포트라이트 밖은 온통 은발, 태백발, 회백발, 그리고 흰머리였다. 객석은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물처럼 반짝였다. 나는 자리에 서서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회수와도 관계없고 누가 잘 나가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돈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노년이 편안하다. 객석에서 첫 번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박수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은 인내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인내하고 남편을 인내하고 자식을 인내했습니다. 돈을 남에게 주면 삶도 남에게 내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집을 떠난 후 첫 식사, 불에 탔던 가스레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짧은 영상을 올릴 때의 망설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영웅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려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밥 한 끼 먹고 제 돈을 쓰고 더 이상 누구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두 번째 박수 소리는 첫 번째보다 더 컸다. 마치 하늘을 뒤덮는 북소리 같았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한 스태프가 나를 막아섰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했다. 고개를 숙여보니 황토색 봉투였다.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옛날 머리. 나는 약간 놀라서 편지를 잘 챙겼다. 돌아서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려는데 모자를 쓴 한 노인이 연단으로 걸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낡아서 색이 바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어깨는 펴져 있었지만 발걸음은 불안했다. 그가 나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다. 글은 많지 않았다.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나는 편지를 받아 첫 줄을 읽자마자 눈가가 갑자기 시큰해졌다. 나는 40세 때 집을 나섰어. 떠날 때 당신처럼 그랬지. 이제야 알았어. 그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나에게 그녀를 이해하게 해주었어. 그는 나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많은 여성들을 바꾸었어.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녀를 위해 이 편지를 써준 것은 많은 남성들을 구한 것이기도 해요. 사진 촬영 시간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를 중원에 앉혔다.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오르르 몰려왔다. 어떤 이는 보청기를 끼고 있었고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어떤 이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회원 선생님, 제가 선생님 팬이에요. 아주머니, 제 손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이것만으로도 소원이 없겠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나는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일부러 꾸미지 않고 그저 조용히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이라고. 마침내 나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물을 떠다주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름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박수갈채를 받는 정의원으로서 카메라 반대편에서는 집은 이미 그 집이 아니었다. 지우는 애인과 다투다 통제불능 상태로 싸웠고 휴대폰 영상이 회사 전체에 퍼져 인사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넘어지신 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료보험 카드가 지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청구에 문제가 생겨 이틀 동안 병상되기만 했다. 지우는 원래 몰래 투자했던 고급 요양 사업이 폭락하여 계좌가 동결되고 6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서연은 이미 친정으로 돌아갔다. 위챗 프로필 사진은 바뀌었고 친구 목록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나만의 작은 부엌, 작은 영상 계정, 작은 저축, 그리고 더 이상 집 전화벨 소리에 신경 쓰지 않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을 걸어왔다. 부엌에서 침실까지, 아침 첫 끼니부터 밤늦게 혼자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남편에게, 힘을 자식에게, 청춘을 이 집에 바쳤다. 그녀가 떠나본 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도망칠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많이 생각한다. 네가 집에서 가장 걱정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다 그날 그녀는 마침내 일어섰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 돈이 아니라 정체성을. 토라진 것이 아니라 각성이었다. 정혜원의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기복이 심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 주변의 수많은, 어쩌면 바로 당신에게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이다. 당신은 언젠가 몸이 점점 약해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도 가족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에게 10년을 더 버티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언젠가 정말 아프게 될 때 돈과 결정권이 당신 손에 없을까봐 은밀히 두려워한 적은 없는가? 당신은 한밤중에 엄마라는 역할 외에 당신에게 무엇이 남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만약 이 이야기를 읽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